지난 4월 제네바에서 열린 워치스 앤 원더스 현장에 다녀오느라 영상이 좀 뜸했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현장에서 직접 본 경험을 오늘 제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고객분들 모시고 가느라고 제로님을 거의 뵙지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앉아서 박람회를 리뷰하는 거는 이번 기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션님과 제가 각자 고른 모델들을 미리 살짝 체크해봤는데 다행히 겹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머스나 트레일러베 같이 훌륭한 신작도 많았지만 단순히 다이얼 색깔만 바꾼 베리에이션 모델들은 과감히 뺐습니다. 그렇죠. 진짜 신작이라고 부를 것들만 좀 추려봤는데요. 저희 두 사람이 꼽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모델 탑5로 준비해봤습니다. 윌리스 나르덴의 프리 컬렉션은 다이얼과 핸즈 그리고 심지어 크라운조차 생략된 파격적인 타임피스잖아요. 베젤을 돌려서 시간을 맞추고 케이스백 전체를 회전시켜서 메인스프링을 와인딩하는 그야말로 시계 제조의 상식을 좀 깨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졌죠. 하지만 하이엔드 독립신에서는 이 컨셉이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죠. 장점부터 보자면 이번에 공개된 신작 슈퍼프릭은 무브먼트 전체가 회전하는 프릭 고유의 카라셀 구조를 한 차원 더 높은 3D 입체 구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10도씩 기울어진 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플라잉 투르비용인데요. 기계식 시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물리적으로 이 두 개의 밸런스 휠이 100% 똑같은 속도와 진폭으로 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자세차나 미세한 충격에 의해 필연적으로 한쪽이 조금 더 빨라지거나 더 느려지게 되죠. 이 두 개의 밸런스 휠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5mm 사이즈의 초소형 디퍼런셜 기어인데요. 이 기어는 서로 다른 속도로 뛰는 두 밸런스 휠의 오차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평균값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한쪽이 조금 더 빠르고 다른 쪽이 느리더라도 그 차이를 기계적으로 상쇄해서 메인 기어 트레인에 단 하나의 안정적이고 일정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대단한 메커니즘이죠. 또 율리스 나르덴은 시가텍이라는 첨단 정밀 부품 제조사를 아예 합작 설립해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실리콘 소재를 중요시하는 브랜드입니다. 시계업계에서는 가장 선구적으로 다루는 이 실리콘 부품의 표면에 인조 다이아몬드를 코팅한 다이아몬실을 이스케이프먼뿐만 아니라 주요 기어 트레인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이를 통해 부품 간의 마찰력을 극한으로 줄이고 내구성까지 끌어올리면서 단순히 시간을 독특하게 표기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꾸준히 본인들의 방식대로 워치메이킹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슈퍼프릭 너무 흥미롭게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단한 기술력과 율리스 나르당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도전 정말 높게 삽니다만 저는 분명히 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단점은 타임홀린 시계임에도 가장 중요한 시인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시간을 확인하려다가 화려하게 구동하는 무브먼트에 시선을 뺏겨서 정작 지금이 몇 시인지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두께와 내구성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500개가 넘는 부품의 무브먼트를 담아내기 위해서 굴곡이 심한 도명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썼는데 이 때문에 케이스 두께가 16.5mm 이상으로 상당히 두꺼워지고 글라스의 면적도 일반 시계보다는 넓어져서 실착 시 외부 충격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가장 큰 단점은 접근성인데요. 50피스 한정 생산에 하나로 6억이 넘는 가격을 가진 이 모델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컬렉터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시계를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들의 뚝심 때문인데요. 최근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팔기 쉬운 스틸 스포츠워치나 안전한 다이얼 베리에이션에만 몰두할 때 이들은 자신들의 근본이자 정체성인 프릭의 기계적 한계를 끝까지 밀어붙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계식 시계의 구조적 한계를 끊임없이 테스트하는 이런 시도에는 언제나 꽤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자면 아쉬움도 남는 게 율리스 나르덴은 이미 국내 시장에서 실패를 한 기력이 있고 글로벌 마켓에서도 고전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브랜드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고려한다면 극소수의 VIP만을 위한 이런 극 하이엔드 제품에 신경 쓰면서 기술력을 선보이는 것도 물론 좋지만 대중적인 인지도와 브랜드 로열티를 다시 형성시킬 수 있는 탄탄한 베이스라인의 재정비가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쇼파드 LU-C1860의 RS 블루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모델에 사심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딱 보자마자 이거는 정말 하나 드리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사실 올해 워치스 앤 원더스를 보면 블루 다이얼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미지로 봤을 땐 또 하나의 블루 트렌드겠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크게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진으로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 시계였어요. 그동안 제가 LUC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를 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또 느낌이 달랐어요. 뭔가 쇼파드가 추구하는 디자인 언어를 제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컴플리케이션 워치도 아니고 새로운 무브먼트도 아니고 완전 새로운 컬렉션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컬러 베리에이션은 하지 말자고 이제 분명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또 이런 걸 골라주셔가지고 지금 매우 당황스러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사심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요소가 다 정석적으로 잘 만든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케이스로 정석으로 풀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전 다이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필립 듀포 시계에도 들어가면서 유명했던 그 메탈램사 다이얼이고 지금은 쇼파드 소유입니다. 이번 블루 다이얼은 18K 화이트 골드 베이스에 핸드 기호시로 제작됐고 총 3가지 패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각 따로 노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다이얼처럼 보인다는 점이에요. 실물로 보면 굉장히 입체적이면서 또 과하지 않고 잘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컬렉션의 컬러 베리에이션이긴 합니다만 나름은 좀 의미부여를 했던 게 매니팩처 설립 30주년 되는 해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케이스도 기존에 쓰던 케이스를 그대로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36.5mm에 8.2mm 두께, 요즘 기준에서는 거의 이상적인 비율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사이즈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쇼파드는 계속 이 사이즈를 유지하긴 했었는데 이게 처음 출시한 게 한 3년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3년 전인가 4년 전이었는데 그때보다도 조금 더 좋게 평가를 받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조금씩 갈수록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으니까 트렌드가. 그래서 이제서야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을까 더욱더 그 생각을 하고요. 손목에 올렸을 때 컬러 때문에 튈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되려 반대로 사이즈와 비율 덕분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손목 위에서 정돈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블루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 모델들에 비해서 고급스러움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좀 다양하게 찰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무브먼트 경우에도 기존의 살몬 다이얼에 쓰던 무브먼트 그대로 적용하긴 하였습니다만 뭐 제가 생각하는 마이크로로터 무브먼트 중에 거의 손꼽히는 최고의 무브먼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는 없지만 무브먼트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게 컬렉션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방출될 일 없이 평생 소유하셔도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뭔가 항상 정석 같은 느낌으로서 함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비록 컬러 베리에이션이지만 한번 리스트에 넣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박람회가 열리기 2주 전쯤 모저 측의 초청으로 일본 F1 그랑프리에 동행하면서 이번 신제품들을 미리 볼 기회가 있었어요. 당시 새롭게 공개된 28mm와 34mm 스트림라이너를 보면서 남녀 모두를 아우르는 트렌디한 사이즈에 각각 새로운 무브먼트를 탑재한 걸 보고 모저의 발빠른 대처에 감탄하기도 했고요. 특히 기존 41mm 스트림라이너의 아쉬운 점으로 꼽히던 브레이슬릿 링크 간의 유격 안쪽에 먼지가 끼면 청소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34mm, 특히 28mm 모델에서는 눈에 띄게 좁아져서 브레이슬릿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다고 저도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저 관계자가 진짜 재미있는 시계는 박람회에서 공개될 테니 기대해라 이렇게 언지를 주더라고요. 속으로는 설마 기껏해야 색깔놀이 또 했겠지라며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박람회가 개막하고 행사장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사람들이 야, 너 그 시계 봤냐라고 들썩일 정도로 엄청난 화제였고 저도 실물을 마주하자마자 바로 인정했습니다. 모저가 추구하는 그들만의 플레이풀한 방향성을 증명하는 모델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모저가 선보였던 알록달록한 스톤 다이얼들을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좀 맥락 없이 장난스러운 색채만 강조하면 금방 질리기 마련인데 모저 시계는 굉장히 고가이니까 좀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펌프 모델은 결이 조금 달라요. 얼핏 평범해 보이는 블랙 앤 화이트 베이스에 오렌지색으로 포인트를 준 정도지만 핵심은 리복 펌프 스니커즈를 연상시키는 버튼을 케이스에 탑재했다는 것이고 심지어 이 버튼을 한 번 누를 때마다 1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충전되죠. 모저의 경영진을 비롯해서 이 정도 하이엔드 시계를 소비하는 고객층이라면 90년대 펌프 신발에 대한 짙은 향수를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단순 로고 플레이 콜라보가 아니라 그 시절의 향수를 시계의 촉각적인 조작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무브먼트까지 이 컨셉에 맞춰서 완벽히 재설계했다고 봅니다. 또 재밌는 건 이 시계를 사면 한정판 펌프 스니커즈도 준다는 건데 고객마다 신발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수급은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외형의 소재적 성취에 대한 칭찬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처음 실물을 봤을 때는 일반적인 카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계 제조에서는 잘 안 쓰는 단조 쿼츠 파이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쿼츠 섬유를 잘게 잘라서 레진과 함께 몰드에서 압축한 뒤 강도 높은 경화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소재인데, 이 과정에서 고유의 매력적인 패턴을 지닌 가볍고 탄력 있는 무광 케이스가 탄생하죠. 다만 이 소재는 세라믹처럼 표면 스크래치에는 강하지만 강한 충격을 받으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모저는 케이스 내부에 티타늄 석관을 삽입해서 이 코어가 단단한 뼈대 역할을 하며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펌프는 시각적인 디자인, 실제 작동의 즐거움, 그리고 모저의 도발적인 브랜드 철학까지 3박자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 신경을 정말 많이 쓴 출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롤렉스 데이데이트 주빌리 골드 어벤츄린 다이얼을 뽑았습니다. 제로님이 이뻐서 고르는 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무 예뻐서 고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인 게, 당연히 이쁜 거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시계 채널인데 이유가 단순히 이뻐서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죠. 근데 이쁘기도 하지만 나름 롤렉스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한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롤렉스는 항상 소재나 디자인 측면에서는 점진적인 변화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꽤 의미 있는 신소재를 적용했어요. 새로운 합금인 주빌리 골드인데요. 롤렉스는 웬만해서 소재를 도입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브랜드 입장에서는 나름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2005년 에버로즈 골드 이후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인 골드 합금이고, 아직 조합 비율은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버로즈 골드의 경우엔 골드와 구리, 그리고 팔라듐, 인듐을 조합하여 그들만의 은은한 붉은빛을 선보여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는데, 이번 주빌리 골드도 저는 그 이상의 위험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흔히 좀 야할 수도 있는 옐로우 골드나 좀 차가워 보이는 화이트, 붉은 톤이 강한 로즈 골드가 아닌 그 모든 색상의 중간쯤 어디인가로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지 같은 매우 절제된 색감을 보여주더라고요. 또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좀 심심하지도 않은 매우 훌륭한 결과물을 뽑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린 어벤츄린 스톤 다이얼입니다. 어벤츄린은 석영 계열의 천연석으로 미세한 입자가 반짝이면서 그만의 독특한 질감을 보이는데요. 보통 시계에서 어벤츄린 다이얼 하면 대부분 블루 계열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사실은 어벤츄린 자체는 하나의 색이 아니고 금속 입자가 포함된 유리나 석재에서 생기는 반짝임 효과를 말하는 개념이고요. 색상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벤츄린은 블루라는 공식은 뭔가 별에 박힌 밤하늘 같은 느낌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린 계열과 레드 계열 등도 있어요. 이건 구리 입자 비율이나 산화 상태에 따라서 색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롤렉스는 흔히 쓰이지 않는 그린 어벤츄린 다이얼을 사용하였는데 제이드와 에메랄드의 중간쯤 밝은 그린톤을 띠더라고요. 실물 보셨나요? 네.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로님이 또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예뻐서 넣어봤습니다. 저는 살 수만 있으면 저도 사고 싶어요. 살 수만 있다면. 앞으로 더 다양한 주빌리 골드를 적용한 모델과 다양한 스톤 다이얼들을 활용한 롤렉스를 더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오프 카탈로그 롤렉스 모델인데, 편집에 이어서 또 롤렉스를 언급하는 게 민망하긴 하지만 이게 또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출시입니다. 물론 그만큼 단점들도 꽤나 명확하지만요. 장점부터 먼저 얘기해보자면, 아무리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을 딥하게 파고드는 컬렉터라 할지라도 툴워치의 탑티어인 롤렉스에 대한 후연은 항상 있거든요. 땀이 많이 나는 환경이나 활동적인 일상을 보낼 때 복잡한 기능이 들어간 골드 케이스 시계보다는 튼튼한 스틸 롤렉스 스포츠 모드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데이데이트 같은 라인업은 요즘 스톤 다이얼도 많이 나오고 역사적으로도 다이얼의 참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수요가 많은 스틸 스포츠 라인에는 대부분 레커나 썬레이 다이얼만 사용하다 보니 하이엔드 시계들에 비해 보는 맛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심심하다는 의견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출시한 데이토나는 얼핏 미세해 보일 수는 있어도 찐 컬렉터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만한 디테일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다이얼부터 보면 800도가 넘는 가마에서 여러 번 구워낸 그랑페 에나멜 특유의 묵직한 깊이감과
묘하게 따뜻한 크림빛 질감이 돋보이는데 빛을 봐줄 때마다 다이얼이 정말 영롱하게 반사됩니다. 롤렉스처럼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춘 브랜드에서 이런 에나멜 다이얼을 내놓을 줄은 전혀 예상 못했어요. 현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다이얼은 굽는 과정에서 불량률이 매우 높고 수작업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수율을 맞추기가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주로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볼 수 있는 다이얼이잖아요. 처음에 에나멜 다이얼이라고 해서 스포츠 시계인데 깨지기 쉬운 에나멜을 썼다고 싶었는데 역시나 롤렉스는 세라믹 기판을 사용해서 금속 베이스처럼 충격에 휘면서 에나멜층이 깨질 확률을 크게 낮춰서 웬만한 충격에도 다이얼이 깨지거나 금이 갈 일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컨셉에 맞춰서 뒷면을 시스루백으로 열어서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게 설계한 건 이 시계는 충분히 하이엔드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베젤 역시 최초로 엔설사이트 컬러에 세라크롬 베젤이 적용되었는데요. 세라믹 베이스에 텅스턴 카바이드를 혼합해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일반 데이토나 모델에 들어가는 세라믹 베젤이 주는 쨍한 유리 광택 대신 한층 독특한 오묘한 메탈릭한 질감을 구현했는데 이 또한 시계를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역시 태클을 걸릴 만한 포인트도 있긴 합니다. 첫째, 이번에 베젤 외부 금속 링에 롤레지움이라는 신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스틸과 플래티넘을 결합한 소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플래티넘의 양은 15g 남짓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실사용자에게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드네요. 두 번째 역시나 가격과 접근성인데 가격 자체가 거의 1억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데다가 현재 롤렉스 공식 홈페이지에조차 나와 있지도 않은 오프 카탈로그 상품이라 일반 고객이 매장에서 이 시계를 구경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계는 롤렉스라는 브랜드가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인 고급스러움, 기술적 자부심, 그리고 앞으로 브랜드 방향성까지 한눈에 보여주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쓴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관계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이 모델에 적용된 새로운 요소들은 꽤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되었다고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롤렉스가 아주 소량으로 탑 VIP들을 타겟팅해서 내놓은 전략적인 피스가 아닐까. 잼 세팅처럼 화려한 거는 원치 않지만 굳이 다른 하이엔드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에서나 볼 수 있는 찐 컬렉터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롤렉스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말이죠. 찐 롤렉스 컬렉터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무조건 손에 넣어야 하는 모델을 제대로 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매우 흥미롭게 본 모델이긴 한데요. 저희가 제로타임스 첫 화에서 언급한 롤렉스가 익스비션 케이스백을 사용하는 이유와 어느 정도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고급 소재를 사용한 상위 라인에만 이러한 전략적 차별화를 둠으로써 앞으로 롤렉스가 이러한 상위 라인들의 어떠한 시도를 할 것인지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천천히 롤렉스가 전 모델에 스스로 케이스백을 적용하면 저희는 바보 되는 거지만요. 이 불가리 옥토피니시모 37mm도 개인적으로 좀 매우 흥미롭게 봤던 게 그동안 불가리가 집착하듯 이어오던 기록 경쟁을 드디어 멈추고 이제는 웨어러블한 시계를 만들겠다라는 방향이 명확하게 느껴졌던 모델이에요. 해외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드디어 사람들이 원하던 사이즈가 나왔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실물 보고 나서 제대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수치상으로 들었을 때 37mm라고 하면은 남자가 차기에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원형의 37mm 느낌이 아니었어요. 옥토 특유의 다면적 케이스 구조와 러그에서 브레이슬릿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일체형 구조 때문에 실제로 착용했을 때는 조금 더 커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체감으로는 원형 케이스 기준 한 38에서 9 정도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작아졌는데 답답하거나 왜소한 느낌은 전혀 없고 기존 40mm에서 느껴지던 약간 넓적하고 부담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잘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동안 옥토피니시모가 디자인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사이즈나 착용감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진입장벽을 거의 없애버린 느낌이라 타겟층 자체가 확실히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브먼트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이게 단순 개선 정도가 아니고 기존 무브먼트가 구조적으로 더 작아질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케이스에 맞는 무브먼트로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 기간도 약 3년 정도 들어갔다고 하고 이 모델을 하나를 위해서 플랫폼 자체를 다시 만든 셈입니다. 기존 40mm보다 조금 두꺼워지긴 했지만 파워리저브도 기존 6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어났고요. 40mm가 직선형 제네바 스트라이프였다면 이번 37mm는 방사형 패턴으로 단순한 디테일 변화였는데도 전체적인 인상이 훨씬 더 정교하고 세련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델을 보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 또한 혁신적인 시계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불가리 시계 사업 전체를 놓고 보면 아마 꽤나 중요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걸 꼽아봤는데요.
그동안의 옥토피니시모가 기술적인 성취를 보여주는 모델이었다면 이 37mm 모델은 그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로 시장에서 뭔가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드디어 넘어온 첫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 자체는 굉장히 잘 잡았다고 느꼈고요. 미니 리피터도 함께 출시했지만 앞으로도 이 37mm를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컴플리케이션이나 변형 모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젠 불가리 워치의 핵심 볼륨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제품 하나가 아닌 뭔가 앞으로의 방향성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가격인데요. 37mm인데도 불구하고 40mm 모델이랑 가격이 같다는 거는 조금 브랜드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건 션님이 수입하시는 브랜드라 아마 션님이 더 설명을 잘 해주셨을 것 같긴 한데 원래 본인이 수입하는 브랜드 얘기는 잘 또 안 하시려고 하셔서 그렇다고 또 이 모델을 일부러 언급 안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리스트에 한번 넣게 됐습니다. 일본에 출시한 이 모델은 평소에는 그저 깔끔한 3핸즈 시계로 보이죠. 그런데 8시 방향에 푸셔를 누르면 평소에 시간을 가리키던 바늘 3개가 순식간에 12시로 점프해서 크로노그래프를 가동하고 그 밑에 숨겨져 있던 로즈골드 재질의 10분침이 나타나서 원래 시간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제가 이 모델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방식의 크로노그래프를 개발해서가 아니라 브랜드 철학과 고객의 니즈를 완벽하게 맞췄기 때문인데요. 파르미지아니는 미니멀리즘과 콰이트 럭셔리를 추구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없는 소비자들을 위한 브랜드잖아요. 예전에 출시했던 GMT 라트라팡테나 미니 라트라팡테처럼 사용자가 원할 때만 기능을 소환하는 숨김의 미학을 크로노그래프에게까지 적용한 거죠. 평소엔 크로노그래프라는 걸 티낼 필요는 없지만 필요할 때만 푸셔 하나로 작동시킨다. 이걸 구현하려고 무브먼트를 새로 개발했다는 게 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모델을 구매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톤달 하나 가지고 있는데 굳이 또 톤달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전 개인적으로 미니 카운터와 아웃 카운터를 서브 다이얼로 따로 구분해둔 다이얼 레이아웃이 좋더라고요. 이 모델은 꽤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 단점이 또 있어요. 크로노그래프를 작동할 때 시간 표기에 쓰이던 초침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원래 흐르던 초의 데이터는 상실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초침이 30초에 있을 때 크로노를 작동을 시키면 0초로 돌아가 버리고 나중에 리셋을 해도 원래 30초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크로노그래프를 기록하던 위치에서 그대로 이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대부분 저희가 시간을 볼 때 주로 시와 분을 보지 초까지는 따지지 않잖아요. 초는 30초를 잃었을지 몰라도 분침은 이미 그만큼 흘러가 있을 테니 몇 시 몇 분인지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둘째는 가격인데요. 이 시계가 스펙 대비 그렇게 비싼 시계가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 스펙 따지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건 칼럼휠의 버티컬 클러치 방식이라 푸셔 감각도 매끄럽고 초침도 거의 떨림이 없지. 하이엔드 피니싱에 커스크 인증, 22K 골드 로터, 핸드 기호제 다이얼, 18K 골드 인덱스까지 다 때려놓고도 6,300만 원 정도인데 타 브랜드에서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는 그냥 존재하지도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 여기에 초에 대한 메모리 기능까지 넣어서 크로노를 리셋할 때 초침도 원래 위치로 복귀하게 만드는 게 일단 이 사이즈에서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첫째로 들고 가능하다고 해도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300만 원짜리 시계에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반박하기 어려운 단점은 따로 있습니다. 페니워치 대표님이 먼저 무브먼트를 보시고 왜 기존에 쓰던 프리스프렁 대신 에타크론을 썼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이건 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파르미지아니 정도로 디테일을 신경 쓰는 브랜드라면 훨씬 정밀하게 오차를 제어할 수 있는 프리스프렁을 사용하는 게 맞았을 것 같거든요. 성능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고 서비스 편의성은 좋아졌겠지만 굳이 사소한 디테일까지 따질 컬렉터들에게 이거 원가 절감 아니냐라는 꼬투리를 잡힐 필요가 있었나 싶어 좀 아쉽긴 하네요. 원래 마스터 컨트롤 라인은 JLC 안에서도 좀 클래식하고 절제된 라인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가죽 스트랩 기반의 드레스워치 이미지였죠. 이번에는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일체형 브레이슬릿을 적용해 조금 더 현대적인 방향으로 풀어낸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걸 단순히 스포츠워치 시장으로 확장했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드레스 기반의 통합형 디자인으로 기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사용성을 좀 넓힌 쪽에 가깝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얇은 케이스와 단정한 다이얼, 과하지 않은 브레이슬릿 이 세 가지 요소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뭔가 스포티함을 강조한 시계다라는 느낌보다는 기존 이미지에서 캐주얼함을 좀 더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기존 JLC의 드레시한 감성을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조금 더 부담 없이 접근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 모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컬렉션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관심이 다소 줄어든 마스터 컨트롤 라인에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다이얼에서는 개인적으로 넌데이트 구성이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이외의 완성도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인덱스와 핸즈 마감 그리고 썬레이 브러시드 다이얼의 질감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고급스럽고 JLC가 잘하는 영역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브레이슬릿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함열 구조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링크 사이에 도피렌즈 형태의 디테일을 넣었고 브러시드와 폴리시드를 조합한 마감으로 전체적인 완성도를 끌어올린 모습이었어요. 단순한 브레이슬릿이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외형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정확도 기준까지 새롭게 정리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HPG, High Precision Guarantee 인증이 그 핵심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완성된 시계를 실제 착용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JLC의 새로운 인하우스 정밀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1000시간 컨트롤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흥미로운 부분은 테스트 기간은 더 짧아졌지만 테스트 방식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고도, 충격, 자세, 온도 등 실제 사용 환경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시계가 안정된 상태와 움직임이나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하면서 성능을 검증한다고 합니다. 즉 실험실 기준이 아니라 실사용 기준으로 정확도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죠. 여기에 더해 제네바 스트라이프, 앵글라주, 폴리싱 등 총 8가지 전통 마감 요소까지 함께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정확도를 넘어서 완성도 전체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결국 이번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메터 컬렉션은 디자인, 착용성, 성능 기준까지 전체적으로 한 단계 정리하는 성격의 릴리즈라고 보여서 저는 높은 순위에 뽑았습니다. 제가 이 라인을 제 순위에 넣지 않았던 건 사실 JLC 부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멀리서만 보느라 자세히는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번 신제품들이 흥미로워서 찾아보니 한 반년 전쯤에 제가 JLC가 가격만 너무 많이 올리고 제품이 이제 그 값어치를 못한다, 과대평가되었다라고 했던 말을 취소해야 할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올해 출시된 모델들을 보니 그간 가격 인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기술 개발에 제대로 쏘아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완전히 새로 데뷔한 무브먼트 2개에 기존 무브먼트를 업그레이드한 게 3개나 나왔는데요. 오늘은 션님이 꼽으신 마스터 컨트롤 라인에만 좀 집중을 해볼게요. 일단 사이즈랑 두께는 오히려 더 작아졌는데 성능은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부분이 좀 놀라웠습니다. 특히 스틸 퍼페추얼 캘린더 모델 같은 경우는 모든 브랜드의 스틸 퍼페추얼 캘린더 중 단연 최고의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AP의 로얄오크 퍼페추얼 캘린더도 스틸로 나오고 두께가 아주 미세하지만 더 두껍고 날짜 세팅 면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가졌지만 아무리 스틸이라고 해도 브레이슬릿의 화려한 빛 반사를 생각을 하면 전 데일리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스틸 퍼페추얼 캘린더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데일리 착용을 목적으로 보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JLC에서 출시한 모델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델은 폴라리스의 짙은 바닥색보다 조금 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블루 다이얼을 갖췄고 바쉐론의 오버시즈가 떠오르는 배럴형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흐름을 가졌지만 베젤은 화려함 대신 깔끔함을 택해 다이얼이 꽉 차 보여요. 베젤이 얇고 보수적인 디자인이라 포멀과 캐주얼을 넘나드는 밸런스가 훌륭하지 않나. 애초에 두 브랜드 모두 같은 그룹 안에 있는 하이엔드 브랜드들이니 동시에 봄에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공급받을 거로 추측이 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잘 나와서 이제 폴라리스 라인은 어떻게 되나 싶을 정도예요. 폴라리스가 다른 하이엔드 스포츠 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면받는 편이었는데 이번 마스터 컨트롤은 더 작고 슬림하며 가벼운 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과 온도 테스트까지 거쳤으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폴라리스보다 훨씬 더 매력있는 선택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약간의 논란을 감안하고 정한 순위입니다. 아니 근데 제로님 저한테 아까 컬러 베리에이션 꼽지 말자고 하지 않으셨나요? 브레이슬릿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한 다른 모델들에 비해 기술적으로 파격적인 혁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브먼트 역시 까르띠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칼리버 430MC를 그대로 탑재했는데 왜 이걸 1위로 뽑았냐고 물으실 수는 있습니다. 보통 시계를 평가할 때 가격, 철학, 서사, 무브먼트 등 정말 많은 요소들을 따지게 되죠. 하지만 가끔은 특정 요소의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을 때는 다른 아쉬움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독보적인 매력을 뿜어내는 시계가 있는데
저한테는 이 모델이 딱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칭찬하고 싶은 건 브레이슬릿인데요. 1920년대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받은 이 15링크 메쉬 브레이슬릿은 무려 394개의 개별 링크가 촘촘하게 엮여 있습니다. 링크 하나하나의 높이가 굉장히 낮아서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잘 짜인 직물처럼 손목을 감싸는 착용감을 주더라고요. 무브먼트와 케이스 자체가 워낙 슬림하다 보니까 시계 헤드와 브레이슬릿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조화와 비율이 정말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비교해보자면 함께 출시된 실버 썬레이 버전은 개인적으로 블루 핸즈와 블랙 인덱스가 옐로우 골드 케이스와 그렇게 매끄럽게 어울린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오히려 플래티넘 버전에 더 어울릴 법한 조합인데 정작 이 메쉬 브레이슬릿이 플래티넘에 적용되니까 디자인적으로는 고급스러움이 다소 반감되는 느낌이 또 들고요. 반면 제가 원픽으로 꼽은 이 모델은 핸즈와 인덱스, 로고까지 모두 케이스와 동일한 옐로우 골드 톤으로 통일했습니다. 여기에 요즘 유행하는 매끈한 스톤 다이얼과는 결이 조금 다른 원석 특유의 거친 질감이 살아있는 옵시디언 다이얼을 얹었고 아주 진한 갈색빛이 도는 깊이감이 있는 다이얼이 전체적인 요소들과 만났을 때 디자인적 완성도를 정점으로 끌어올렸다고 봅니다. 굳이 단점을 하나 꼽자면 블루 카보숑인데요.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생각을 하면 블랙 오닉스 카보숑을 썼을 때 훨씬 완성도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옐로우 골드 모델에는 블루 계열을 쓰고 모노크롬 컨셉에만 블랙을 사용하는 것이 까르띠에만의 로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케이스 형태에 딱 맞춘 전용 무브먼트도 아니고 여기저기 흔히 쓰이는 엔진을 얹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신모델이에요. 아무리 애호가들이 무브먼트를 중요하게 여긴다지만 결국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는 디자인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까르띠에는 주얼리 브랜드이기도 하며 우리에겐 디자인이 무조건 1순위라고 당당하게 하니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면죄부를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모델은 현행 중 전 브랜드의 럭셔리 골드 브레이슬릿 워치 중 가장 매력적인 피스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서 좀 재밌었던 게 저한테 맨날 이쁜 거만 고르신다고 이렇게 놀리시더니 결국 제로님께서는 1위로 예쁜 시계를 고르셨네요. 저도 제로님과 같이 1위로 까르티에를 꼽았는데요. 전 단순히 예뻐서만은 아닙니다. 매번 새롭게 경매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너무나 많은 화제를 끌고 다니는 시계죠. 게다가 무려 스켈레톤 버전입니다. 기존 크래시 디자인의 스켈레톤 무브먼트를 얹은 구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안이 보인다 정도가 아니고 무브먼트 자체를 케이스 형태에 맞춰서 완전히 변형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인 스켈레톤과는 다르게 이 시계는 케이스가 먼저 존재하고 그 형태에 맞춰서 무브먼트를 새로 설계하였습니다. 브릿지 구조 자체가 이 찌그러진 케이스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고 기어 트레인도 그 흐름에 맞춰서 배치됩니다. 로마 인덱스마저도 무브먼트 구조의 한 구성인 아주 재미있는 발상이었는데요. 크래시 컨셉에 충실하듯 기존과는 다른 크라운 위치도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이번 프리베의 메인 컬러인 버건디도 아주 고급스럽게 잘 녹아들었다 생각하고 어찌 보면 가장 핫한 크래시이기에 아꼈을 수도 있는데 과감하게 크래시와 함께 출시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거 구매하실 분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기회만 된다면 어느 누가 안 사겠습니까? 저도 누가 받을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이 모델을 순위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무브먼트 일부에 샌드블라스터 처리가 들어간 건 디자인을 미세하게 해치는 게 아닌가 싶고 시계 자체가 커지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출시한 크래시 중 가장 큰 크래시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눈에 확 들어오는 건 크라운의 위치인데 이전 모델들처럼 크라운이 세시 방향에 일직선으로 박혀 있는 게 아니고 크래시 컨셉에 딱 맞춰 케이스가 찌그러지는 굴곡 지점에 배치한 건 역시 디자이너는 까르띠에라는 것을 증명한 것 같아요. 여기에 무브먼트 브릿지를 인덱스를 써서 구조적인 보강이랑 디자인을 한 번에 해결한 거는 참 영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150개 한정판이라고 해서 예전에 출시했던 크래시 모델들보다 구매 난이도가 살짝 더 낮다고 합니다. 국내에도 그래도 2-3개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안타깝게도 순위에 들지 못했지만 이 외에도 정말 흥미로운 피스들이 많았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페르디난 베르투 FB2TV 정말 잘 봤는데요. 현장에서 하이엔드 독립 브랜드 신작 중 가장 핫했던 모델이 아닐까. 일단 제로 리셋 기능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보통 시간을 맞출 때 용두를 뽑으면 초침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게 핵 기능인데 제로 리셋은 용두를 뽑는 순간 초침이 즉시 12시 방향으로 복귀합니다.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정말 보기 드문 고급 기능인데요. 물론 기술적인 면도 훌륭하지만 실물을 본 사람들이 입을 모아 감탄한 건 디자인입니다. 구형 모델들은 퓨젠 체인이나 뚜르비용 그리고 그 최상급 피니싱을 감상하려면 시계 뒷변을 봤어야만 했는데 이번에 출시한 2TV는 그 핵심 기계 장치들을 다이얼 정면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단점이라면 역시나 가격, 그리고 구형보다도 조금 더 두꺼워져서 두께가 15mm대에 진입했다는 점인데요. 페르디낭 베루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독립 브랜드 중 하나이기도 하고 워낙 깊이 있게 다룰 내용들이 많아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별도 영상에서 제대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전 또 바쉐론 콘스탄틴의 울트라신 오버시즈가 좀 흥미로웠는데요. 한 10년 전쯤에 잠깐 판매가 되었던 논데이트 회색 다이얼의 울트라신 오버시즈가 제 위시워치 중 하나였는데 중고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결국에 마음을 접었었거든요. 사실 이번 모델은 시계 자체보다 무브먼트에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바쉐론이 그 오래된 1120을 대체하는 새로운 무브먼트 2550을 내놨거든요. 항상 한 박자 느린 바쉐론답게 이제야 움직인 셈인 것 같은데요. 파텍의 330이나 AP의 7221이 예거 920 베이스에서 벗어난 것에 비하면 늦어도 좀 많이 늦었죠. 눈에 띄는 변화는 골드 대신 플래티넘 로터를 사용해서 와인딩 효율을 높였고 쇼파드의 196이랑 좀 비슷하게 메인 스프링 배럴 2개를 겹쳐 쌓아 파워 리저브를 80시간 정도까지 확보했다는 점. 하지만 솔직히 이 정도 가격대를 고려하면 무브먼트 보는 맛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미적인 완성도보다는 생산 편의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살짝은 듭니다. 금보다 훨씬 저렴한 플래티넘을 로터 소재를 쓴 것만 봐도 무브먼트에 꽤나 상업적인 계산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 2550 무브먼트를 베이스로 퍼페추얼 캘린더가 나올 건 뭐 뻔하다고 생각하고 스틸 모델들에는 절대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듭니다. 이번 모델부터가 2억에 육박하는 플래티넘 한정판인데다가 이 무브먼트 자체가 대량 생산 체제와는 거리가 조금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인이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야, 방심하지 마라. 저번에 한정판이라던 에베레스트 모델들도 결국에는 인기 많으니까 결국 레귤러로 다양하게 뽑지 않았냐. 네, 맞습니다. 에버레스트 모델이 처음 출시했을 때 컬렉터들 사이에서 독특한 디자인과 컬러 베리에이션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게 또 레귤러 모델로 올해 출시되다 보니까 기존 에버레스트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기분 나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방금 바쉐론이 플래티넘 로터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올해 유독 플래티넘 신작들이 쏟아진 건 우연이 아닐 것 같아요. 지난 몇 년간 금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브랜드들이 금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플래티넘으로 눈을 돌린 거죠. 가공이 까다롭고 장비 소모가 많다는 거는 늘 해오던 핑계고 소재 단가는 금보다 낮은데 가격은 금통보다 비싸게 받는 건 이제 시계 업계 전체가 쓰는 꼼수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골드 모델은 금값 때문에 올렸으니 플래티넘은 원래 비쌌던 대로 더 비싸게 받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긍정적인 면도 보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계 시장이 황금기를 겪으면서 R&D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었고 그 덕분인지 브랜드들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더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국 브랜드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실감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은 이번 신제품들 중 어떤 모델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들의 원픽을 댓글로 남겨주세요.